1장부터 이 실제적인 재무 관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 1장은 이 책에서 재무 관리, Financial Management 아니면 기업 재무, Corporate Finance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소개 단원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으로부터 재무 관리 혹은 기업 재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체는 뭐냐?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뭐냐를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생각을 해봅시다. 사업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개인 사업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영업이라고 부르는, 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카페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봤을 수 있지만 합자 회사, 근데 영어로 하면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경제 뉴스에서 들어봤을 주식 회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인 사업, 자영업은 무엇이냐?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제 이거는 한 명이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개인 사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사업의 형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관점은 뭐냐? 나의 책임과 나의 권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교육을 받고 싶다. 나는 북한 놈들이 쳐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다. 나는 강도가 우리 집에 드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다. 이런 것이 내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 보장된 권리죠.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 아니면 국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항상 법은 비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가져가는 게 있으면 그만큼 내놓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무 아니면 책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가 시민으로서. 두 번째, 나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돌봐야 될 의무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나는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무가 존재하고 그것을 어길 경우 내가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기본적인 법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나의 의무가 뭐고 나의 권리가 뭐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 사업은 어떠느냐? 나에 대해서 주어지는 책임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내가 혼자 하는 건데 뭘 책임져?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리고 나 혼자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존재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무한 책임, unlimited라고 하는데, 이 무한 책임은 특히 여러분들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 사업이 망해서 빚을 졌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거는 네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 빚을 그냥 없던 것으로 쳐주지 않는다. 무조건 그것을 갚을 때까지 너는 평생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카페 창업, 뭐 치킨집 창업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내가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사업이 망하면 나는 내 재산을 몽땅 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압을 당하고 내 집을 뺏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개인 사업은 솔플레이인 거죠. 그러니까는 게임 용어로 얘기하자면 누군가 혼자서 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걔가 죽으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죽으면 물론 물려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돈으로 해야 된다. 내가 가진 돈으로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약속으로 해서 돈을 갚는다라는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가 가진 재산이 있을 때, 내가 가진 집이나 다른 부동산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진 자원, 한정된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꾸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기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솔플레이 하지 말고 크로스 하자, 팀플레이 하자 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합자회사, 파트너십입니다. 말 그대로 파트너, 너와 나의 사업 파트너로서 같이 사업을 하자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합자회사라고 부르느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시성을 가진 변호사와 장시성을 가진 변호사가 파트너로 만든 회사죠. 그래서 이름에 김앤장이라고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름, 자자, 합칠, 합자. 그래서 이름을 합쳐서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한 명이 차린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 여러 명이 차렸다. 그리고 그 서로의 관계는 파트너. 파트너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란 뜻입니다. 너도 똑같은 권리, 똑같은 책임. 너도 똑같은 권리, 똑같은 책임. 나도 똑같은 권리, 똑같은 책임을 나누어서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500만 원 있고 네가 500만 원 있으면 나는 혼자서 하면은 500만 원짜리 회사밖에 못 세우겠지만 같이 하면 1000만 원짜리 회사를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히 늘어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제한은 있어요. 너랑 나의 재산을 합한 정도에서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나 혼자 할 때는 내 맘대로 해도 되죠. 뭐 싱글 플레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뭐 팀을 꾸려서 뭐 레이드를 간다, 아니면 뭐 팀 대 팀으로 싸운다 하면은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워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면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항상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나 혼자 차리면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야, 나는 예를 들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노출식으로 좀 그 모던하게 갈 거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아니 나는 클래식하게 굉장히 그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가고 싶어. 이러면은 인테리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시간만 지나고 돈만 쓰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개인 회사나 아니면 합자 회사의 단점을 궁극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유럽의 나라들이 자기네 말로는 이제 신대륙 탐험, 이제 조금 더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제국주의 팽창을 하면서 그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요 주식회사입니다. 얘네가 유럽 나라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끼리 아웅다웅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때 아웅다웅하고 살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동양에서 오는 진귀한 상품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든 도자기, 그때까지 중세 시기까지 유럽은 도자기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후추와 같은 향료, 그때까지 유럽에서는 그러한 상품이 재배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남미 대륙에서 나오는 커피, 뭐 토마토, 이러한 새로운 식재료들, 그때까지 유럽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런 거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받아야지만 이제 그거를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큰 배를 만들고 그 항해술이 생기면서 자기네가 이제 직접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서 혹은 대서양을 건너서 가서 거기에 자기네 식민지를 세우고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거를 얻어오는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책에서 기억하는 거는 콜럼버스일 거예요. 콜럼버스는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 스페인 왕실의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인도로 가는 방법을 꼭 찾아내겠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배와 튼튼한 그 강한 선원들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가서 개척한 땅을 여왕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돈이 많은 권력이 있는 왕의 힘으로 이루어진 개발이었습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가다 보면은 배가 아무리 튼튼해졌다고 하더라도 태풍이나 허리케인 아니면 급작스러운 바다의 변화로 인해서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몽땅 다 날리는 거죠.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생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내가 이제 투자한 왕의 입장에서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다. 원주민이랑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었다. 가져오는데 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시 또 항해를 하면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지만 너무너무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부자, 아무리 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 우리가 특히 네덜란드에서 이게 시작됐어요. 네덜란드는 왕이 없었습니다.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민주 시민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돈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식민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인도 회사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이 식민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국민 한 명 한 명한테 돈을 빌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왕이 존재한다. 부자가 한 명이 있다. 그 사람이 10억을 줘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10억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국민이 1000만 명이다. 근데 그 1000만 명이 10원씩만 내도 1억입니다. 100원만 내면은 10억이고요. 1000원을 내면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각자 혼자 가지고 있는 돈이 작다고 하더라도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이면 부자들을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투자를 했다라는 인증을 내준 것이 바로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왕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망하면 왕이 책임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카페를 창업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망하면 자기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사결정하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수백만 명, 수천만 명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너도 우리 기업의 주인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떠한 권리가 있냐면 내가 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뭐 동남아시아로 갈지 인도로 갈지 중국이나 일본으로 배를 띄울지 이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평상시에는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 전문적인 리더를 뽑아서 그 사람이 대부분의 일은 처리하되 중요한 순간에만 너희들한테 의견을 구하겠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업에 대한 권리, 소유권은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명의 사람, 흔히 사장이라고 부르는 최고 경영자가 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 원래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세우면 망하면 빌린 돈을 무조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투자를 받기 어렵죠. 이러한 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릴 때 우리 주식회사의 주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이름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한다는 것은 인간이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 아니면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이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할게요. 그러면은 은행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만 원 빌려주나요? 절대 아니죠. 왜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투자자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식회사를 세운 사람들은 정부와 딜을 합니다. 어떻게 딜을 하느냐? 얘도 하나의 인간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법인이라는 말이 생겨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인간,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지만 인간인 것처럼 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주민등록같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이름에 주소지도 생기고 이 사람 이름에 재산도 생기고 이 사람 이름에 책임과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신용을 가지고 주식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 거죠.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과 같은 진짜 사람은 법인에 반대되는 이름으로 자연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유로워져요. 왜냐? 그거 제가 빌린 거 아닌데요? 주식회사 이름으로 빌렸는데요? 내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니까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한 번 잘못 투자했다가 평생을 족쇄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빚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제 언제든 어느 기업에 투자하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선뜻 내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만 있느냐?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겠죠. 항상 법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네가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세금을 냅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내는 거예요. 인간이 시민으로서 국가에 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 자영업을 할 때에는 자영업만 있을 때에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금을 냅니다. 왜냐? 너도 인간이라며. 너도 주민등록했잖아. 그럼 너도 세금 내야지. 그래서 기업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 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한번 뗀 이후에 남은 돈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은 정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이 돈 벌은 것을 다시 투자자한테 줬네. 그럼 투자자 돈 벌었네. 그럼 너도 세금 내라.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이 한번 세금을 내고 투자자가 한번 세금을 또 내고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래서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이제 구분돼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경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내는 돈보다도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더 커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식 회사가 생기게 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재무관리 한 학기 동안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모든 기업은 주식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점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두 번째, 주식을 통해서 소유권이 나누어져서 수많은 투자자가 있다. 세 번째, 얘네는 두 번 세금을 낸다. 기업은 한 번 세금을 내야 된다. 투자자도 내지만 자기네도 세금을 낸다. 이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대부분의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